아, 예, 예,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어, 제가, 토요일 아침 일찍 오전에 지금 나와서 산책하고 운동 조금 하고, 감기 기운이 어제, 밤에 좀 있어가지고, 기침이 좀 나와서, 가벼운 운동 좀 하고, 오늘은 제가 즐겨하는, 지금 목소리가 좀 잠겼거든요. 즐겨하는 수영을 제가 오늘 못 갑니다. 오늘 물을, 감기꾼이 좀 있어서, 어, 수영장에 갈 수가 없는 상황이라, 오늘 아침 동네 뒷 공원에 지금 산책 좀 하고 운동 좀 했습니다. 오늘은 제가 그 조국 혁신당에 대해서 좀 여러분들하고 같이 의견을 좀 나눠볼까 하는데, 조국 대표에 대해서 일부 많은,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그 진보 유튜버들 사이에 상당히 조국 대표를 힐난하고 비난하고 어, 많이 좀 뭐랄까 좀 이렇게 조국 대표가 지금 잘 못 오고 있다. 그리고 어, 저평가하는 소위 부정적으로 얘기를 하는 유튜버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제가 진부 유튜버들 거의 다 피해다 보면은 거의 뭐 조국 대표, 조국 혁신당에 대한 어떤 요즘의 행태에 대해서 상당히 지금 비판을 많이 하거든요. 어, 그 김어준 뉴스 겸손은 힘들다. 거기서는 조국 대표를 굉장히 띄워주고 같은 뭐 불의일지는 모르겠던데 최근에 여론조사 꽃에서 나온 것에서도 부산 같은 경우는 민주당하고 같이 합치한다. 단일화해서 나와야 한다. 그래서 어, 그 뭐랍니까 합동 연설 방송 토론을 해서 거기서 평가 결과에 의해서 단일화를 해야 한다라고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 입장이거든요. 근데 왜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왜 조국 대표가 저렇게 민주당 김민석 뭐 최고위원도 그런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조국 대표가 왜 저렇게 부정적으로 평가를 받고 있는지 아마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좀 허심탄회하게 얘기 좀 나눌까 합니다. 제가 감기가 좀 와가지고 목이 많이 잠겨서 목소리를 크게 못 내고 지금 녹화 방송 지금 진행을 하는데 목도 칼칼하고 환절기 감기 조심은 좀 허시할 것 같아요. 날씨가 갑자기 추워지다 보니까 창문을 좀 열어놓고 잤더니 아마 감기가 와서 제가 오늘 상태가 약간 가벼운 운동만 지금 하고 있는 그런 입장인데 여러분들도 환절기 감기 좀 조심 좀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조국 대표에 대해서는 저는 개인적으로 제 친구가 조국 대표랑 같이 서울대 법대를 공부를 같이 대학생활을 같이 했던 그런 친구가 있습니다. 그 친구도 이제 현직에서 물러났지만 나경원, 김진태, 조국 그다음에 그 친구 같이 그 클래스 같은 법대생으로서 같이 공부를 했다고 그래요. 근데 내가 물어보면 옛날 그 청와대에서 조국 대표가 청와대에서 민정수석으로 있을 때 조국 대표에 대해서 내가 물어봤거든요. 물어봤더니 조국은 정치를 할 사람이 아니다. 학자면 딱 맞다. 선비라고 그래요. 선비 스타일이라고 그 친구가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제가 거듭도 물어봤거든요. 뭐 지금 당시에 뭐 조국 그 사태 나오기 전에 민정수석으로 있을 때 법무부 장관 하기 전에 민정수석으로 있을 때 청와대에서 문 대통령의 가장 실세 중에 실세인데 민정수석이라고 하면은 가장 대통령 다음으로 권력이 가장 센 데가 민정수석이거든요. 그러니까 뭐 민정수석이라는 권한은 사법부 수사기관 검경뿐만 아니라 안기부까지도 어떻게 보면은
상당히 민정수석에서 다 컨트롤 할 수 있는 그런 그 부서입니다. 근데도 조국 대표가 지금 오늘날 저렇게 비난을 받는 이유는 많은 사람들이 그 윤석열 당시 검찰총장과의 어떤 그 거래, 그러니까 윤 대통령은 조국 대표를 뭐 싫든 좋든 간에 차기 대통령 후보감이다라고 하다 보니까 조국 대표도 청와대에 있을 때 기분이 좋았겠죠. 자기가 문 대통령 다음으로 다음 정권을 이어갈 대통령 후보다라고 검찰총장 입장에서 얘기를 해주니 굉장히 으쓱했겠죠. 어깨에 뽕이 들어갔겠죠. 그래서 아마 검찰에 대해서 어떤 적극적인 개혁을 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 내용을 그냥 반신반의, 그러니까 본인의 피동적으로 적극적인 어떤 검찰 개혁을 추진하지 않았다라고 요즘 많은 사람들이, 유튜버나 많은 지식인들이 그렇게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거에 대한 책임을 분명히 해명해둘라. 본인의 책에서는 그것을 뭐 얘기는 했지만 석연치 않은 그런 더 의혹적인 부분들이 더 많이 있죠. 그래서 당시에 그 문 대통령과 함께 그 검찰총장의 그 임명하기까지의 과정, 그거에 대한 어떤 책임은 면할 수가 없다. 그렇게 1차적으로 평가를 하고 싶고요. 그래서 알만한 사람들은 그러한 명확한 해명이 없이 다음 뭐 대통령 후보라든가 뭐 기타 등등 어떤 그런 거에 대해서 나올 수가 없다. 그건 계속 물고 늘어지는 조국 씨에 대해서 물고 늘어지는 하나의 아킬레스건이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조국 씨가 그 본질적인 뭐 캐릭터 성향도 있지만 감성 정치, 이미지 정치가 거의 많이 하고 있는 입장입니다. 사실 지난 총선에서 조국 씨가 하는 얘기가 쇄빙선이 되겠다라는 말은 지금 와서는 거의 다 그건 거짓말이라고 볼 수 있는, 쇄빙선이 지금 아니거든요. 그래서 지금 뭐 부산, 영광 같은 경우는 민주당하고 지금 대치점을 이뤄서 서로 후보들 간의 경쟁, 그건 뭐 다음에 내가 나중에 또 말씀드리겠지만은 그런 부분들이 조국 씨는 본인의 어떤 캐릭터, 본인의 이미지, 그 조국 사태로 말미암아서 온 가족이 그 핍박을 받았다. 검찰로 하여금 온 가족이 그 정경심 교수라든가 뭐 조민양 뭐 할 것 없이 온 가족이 검찰의 그 핍박을 받은 그런 조국 사태 관련해서 사람들의 그 동정 여론이 많이 지금 가 있다. 조국 가족에 대해서. 심지어 제가 아는 그 페이스북 친구, 이 런던의 어떤 모 교수도 상당히 조국 씨를 대변을 하고 조국을 옹호하는 방송, 아마 조국 열심당원인 것 같아요. 그래서 국내 정치에 대해서 그분이 얼마나 알지는 모르겠는데 런던에서 이제 보고 느끼고 많은 정보를 접하겠죠. 또 조국에 대해서 옹호를 하기 때문에 지지를 합니다. 공개적으로. 그래서 지식인들 사이에서는 조국을 많이 지원을 하더라도 사실 그 구성원들, 이번에 총선에 당선된 구성원, 그 후보들, 그 군집 집합 그 구성원 어떤 특징들을 보면은 거의 그 싸우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사실 학자 내지는 또 민주당에서 뭐 컷오프돼서 뭐 황현서이도 마찬가지고 또 국회의원 그 사람도 1심에서 재판이 국회의원 상실이 될 것 같으니까 조국으로 넘어오고, 또 개중에는 이제 가수도 있고 또 뭐 공직자, 그러니까 뭐 모 공기업의 그 공직자장으로서 있었던 아주 그 어떻게 보면은 공직 스타일, 그 해바라기 스타일. 그러니까 싸울 줄 아는 사람이 없어요. 요즘 뭐 그나마 조금 그나마 나은 게 그 누구죠? 그 기호 1번 그 검사 출신. 예, 그 양반도 뭐 남편이 뭐 많은 그 전관 애호를 받아서 변호사비를 어마어마하게 받아서 그걸 해명을, 그러니까 보통 사람들은 아니죠. 다 하이클래스 있는 기득권층이죠.
그런데 이제 그 박은정 검사죠, 박은정 그 양반은 그나마 조금 싸우더라고요. 페북 같은 거 보면은 그나마 좀 이렇게 활동을 하는 모습이 보여요. 그나마 좀 어떤 좀 뭐랄까 좀 이렇게 체면 유지는 한다라고 할까요? 좀 그런 부분들이 좀 있더라고요. 박은정 검사가 조금은 좀 활동을 하고, 나머지 조국 대표는 뭐 맨날 먹는 음식이나 올려놓고, 또 최근에는 제가 알기로는 뭐 어느 모 기업에서 뭐 홈페이지 그 구축 작업을 했는데, 그 구축 작업을 돈을 뭐 지급하지 못했다고 해가지고 뭐 그런 구설수도 지금 올라가 있고, 뭐 그게 결제가 됐는지 안 됐는지 몰라도 그게 이제 돈이 결제가 안 돼가지고 정식으로 그런 청구를 하는 그런 프레임, 그러니까 트러블이 생겨서 그런 그 어떤 뭐 돈이 지금 많이 없는가 봐요. 근데 그 정부에서 12석 국회의원 그 후보를 받았으면은 지원을 받을 텐데 어떤 용도로 사용을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렇고 제가 또 그런 구성원들 자체가 또 이미 그 모시기 그 리셋 코리아 그런 부분들, 또 조국 대표가 문재인 대통령의 또 다른 그 문재인의 어떤 복사판이다. 성향이 조국 대표의 성격이 아까 제가 먼저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정치할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만약에 그 양반이 어떤 권력을 가지게 되면은 지난 청와대에서 민정수석으로 근무한 바와 같이 그 결과와 같이 조국 대표도 굉장히 물른 정치, 그러니까 강단 있는 정치가 아니고, 뭐 지난 뭐 대선에서 뭐 부산말씨 해가면서 강하게 어필을 하고 멘트를 날렸는데, 성격상 그런 사람이 아닙니다. 그 조국 사태에 온 가족이 이렇게 풍지박산 났을 때도 조국 대표는 굉장히 미적미적거렸거든요. 그런 정도라고 하면은 바로 등단을 해서 그때 조국 집회에 나와서 강하게 저항을 했어야 하는데, 그 당시에도 결국은 본인이 법무부 장관 사퇴하고 끌려가다시피 그렇게 했거든요. 그리고 지금도 말은 대선에서 그렇게 하지만 어떤 쇄빙선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조국 대표에 대한 제가 부정적으로 봤을 때 강단이 없다, 어떤 독심이 없다, 강한 의지가 없다. 아주 뭐 제스처는 잘 씁니다. 이미지는 끝내줘요. 아주 끝내주는데 그 실행력, 아주 독기 품은, 그 정치는 정치거든요. 정치라는 것은 정권을 가져오기 위한 서로 죽고 죽이는 싸움이기 때문에, 그런 강한 정치, 어떻게 보면은 내가 상대를 죽이지 않으면 내가 죽는다라는 그런 마음으로 하는 게 정치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조국 대표가 좀 아쉽다, 저는 그렇게 지금 보고 있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조국 리스크를 저는 보고 있는 겁니다. 그 리스크는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대법원 지금 판결이 지금 남아 있습니다. 아마 대법원 판결은 서류 문서에 의해서 심리를 하고, 문서의 결격사 요건이 위법한 거냐, 그 서류심이기 때문에 2심하고 그대로 갈 확률이 높습니다. 그래서 소위 그 1심에 그 뭐 이렇게 환원을 시키는 그런 그 대법원 판결은 나오기가 거의 어렵다. 그렇다라고 하면은 조국은 바로 어떤 법정 구속이 되든지 어떤 실형을 살게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입장이나 보면, 조국 신당, 소위 조국 혁신당이 지금 상당히 혼란에 빠진다. 조국 혁신당이 굉장히 지금 혼란에 빠질 것이다. 왜 그러냐면 지금 구심점이 조국 대표를 중심으로 해서 당이 만들어지고, 지금도 현재 체제가 조국 대표를 기점으로 해서 움직이거든요. 당대표를. 물론 뭐 모든 정당이 다 당대표 중심이지만, 유독이 박은정 검사가 요즘 활동을 하는 것 외에는 상당히 지금 다른 사람들 활동하는 걸 못 봤습니다. 왜? 쓸데없는 얘기만 하죠. 황현성이라든가 황명두야, 그
황명무죠. 그분 이상한 얘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뭐 민주당이 뭐 영광에서 뭐 제2의 국힘당이다 그런 소리는 하면 안 되는 소리거든요. 그거야말로 갈라치기죠. 서로 아무리 경선 상대당 후보라고 하더라도 민주당이 그렇게 마타토로 이렇게 한다는 것은 좀 보양이 안 좋다. 그래서 그런 리스크를 가지고 있는 조국이 만약에 휩싸이게 되면 법정 구속이 된다든가 또 대법원에서 좋지 않은 결과가 나오게 되면 조국 혁신당은 걷잡을 수 없는 하나의 제2, 제3의 어떤 정당을 꾸려가야 하지 않느냐. 그러니까 그래서 정의당을 닮아가는 것이냐라는 얘기가 나오는 거거든요. 제2의 정의당이지 않느냐.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조국 혁신당이 지금 연말 안에 기로에 서 있다. 이번에 총선에서 표를 얻지 못하면 한 표라도 부산에라도 어디라도 지방자치단체 장이 조국당이 나오지 않으면 조국당은 거의 굉장히 지지도가 굉장히 떨어질 겁니다. 인지도가 떨어진다는 얘기죠, 국민들. 그리고 제가 봤을 때는 이런 형태로 간다는 것은 아마 민주당을 찍으면 찍었지 조국 혁신당을 뭐 전라도 영광이나 부산에서는 찍기가 어려울 것이다. 지금 구도가 3파전이 있을 경우 민주당, 조국당, 국힘당 할 때는 국힘당이 조금 앞서고 합당을 그러니까 연합을 했을 경우는 뭐 민주당이 월등하게 앞서고 또 근소한 차이로 그 여론조사 꼴에서는 조국당이 조금 앞서는 걸로 나와요. 아마 그것도 뭐 조작이라는 말도 막 어떤 유튜브에서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뭐 그게 사실이든 아니든 그런 구도 형성을 지금 가지고 있다. 그래서 조국 혁신당의 앞으로의 미래는 조국 개인의 문제도 있고 그 해결하지 못한 미래 지향적이지 못하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과거의 어떤 그런 오해 또 해명되지 않은 것들을 해결하지 않으면 조국 혁신당은 조국 대표는 앞으로 더 나아갈 수가 없다. 그걸 끝까지 아킬레스건으로 물고 늘어지기 때문에 그걸 반드시 해명을 정확하게 해줘야 한다. 또 뭐 토론이나 상대당 후보와 그 어떤 토론에서도 그런 질문들이 나올 거 아닙니까? 그리고 앞으로 뭐 어떤 대선 가도를 갈지는 모르겠는데 대법원 그런 판결이 있기 때문에 뭐 물론 사법부를 제가 100% 신뢰하는 건 아니지만 이미 뭐 문재인 양산 평산마을의 문재인을 만나고 조국 씨는 바로 조국 혁신당 창당을 했죠. 그래서 결국은 그 소위 말하자면 수박들이 다시 재결합하고 재뭉치는 그래서 조국 혁신당이 지금 많이 와 있거든요. 또 나름대로 정치를 한번 해보겠다고 하는 사람들도 신인들도 있고 또 개중에 민주당에서 대부분 건너왔고 다 어떤 그 허점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거의 다 조국 혁신당으로 재창당을 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걸 봤을 때는 조국 씨가 신뢰를 얻기는 많이 어렵다. 그래서 제가 지금 봤을 때는 앞으로 12월 달 안으로 좀 조국 혁신당도 상당히 어떤 딜레마에 빠지지 않겠나. 이번에 지방선거에서 한 석이라도 얻지 못하면 조국 혁신당은 저는 무너진다고 보는 입장. 저는 완전히 무너진다. 전라도에서 지금 신뢰를 많이 잃었죠. 뭐 심지어 뭐 조국 씨가 지금 그 아파트를 얻어서 뭐 에어컨이 있네 없네 그런 얘기까지 어떤 거짓이냐 아니냐 뭐 에어컨이 스탠드 에어컨이 있다 없다 스탠드 에어컨이 있었다 뭐 그런 얘기도 나오고 하는데 상당히 그런 신뢰감 형성하기가 어렵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첫 번째 청와대의 문제, 두 번째 조국 개인이 가지고 있는 캐릭터, 성격이죠. 정치적인 그런 공감 능력이 있느냐, 책임감이 있느냐, 열정이 있느냐, 또 시대적 그 어떤 역사의식, 공감 능력, 그런 그 감각이 있느냐, 그런 거에 대해서는 저는 조국 씨가 많이 저평가, 점수가 굉장히 낮다. 그렇기 때문에 조국 씨는
차라리 당을 창당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라고 했는데 결국은 창당을 했고, 많은 그 여성 동지들, 여성분들이 조국 씨의 그 외모, 잘생긴 외모, 뭐 잘생긴지는 모르겠네. 저보다 뭐 잘생긴 것 같지는 않은데, 그 조국 씨의 외모에 매력을 느껴서 조국 혁신당을 지지를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제가 판단했을 때는. 그래서 뭐 12석 가져갔으면 성공했죠. 근데 자꾸 이번에도 징징거리고, 뭐 화장실 국회 그 내에서 그 국회의원실 각 방 배석 화장실도 징징거리고, 거기서부터 장관은 참 뭐가 중요하고 안 중요한지를 몰라요. 머리를 못 쓰더라고. 화장실 있으면 나는 그 화장실 그 청소하는 그 아주머님을 통해서 그 서민들의 애환과 힘든 것을 내 가장 가까이 있는 그 아주머니를 통해서 알고 가겠다, 더 체감을 하겠다. 오히려 그렇게 정치적으로 활용을 해야 하는데, 화장실이 앞에 있다고 하면서 그걸 방을 옮겨달라고 하는 것부터가 기본이 안 돼 있다. 그리고 조국 씨가 가지고 있는 재산이 많거든요. 뭐 학원, 그 교육자 집안이기 때문에 학원, 그 다음에 많은 재산이 갖고 있기 때문에 서민들하고는 좀 동떨어져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조국 씨는. 그래서 서민들의 그 상황이나 애환을 잘 모를 거예요. 이제 그런 부분에서 정치를 하면 안 된다라는 생각을 저는 가졌던 거고요. 세 번째는 그 대법원 리스크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 대법원의 판결이 나오면 조국 씨는 바로 그 조국 혁신당은 굉장히 휘몰아칠 거다. 거기에 따른 준비가 그 역량이 안 돼 있다. 각 의원들이 역량 자체가 거의 안 돼 있기 때문에 거의 힘들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세 가지를 얘기했죠. 첫 번째, 그 청와대 그 의혹. 두 번째, 조국 씨의 그 개인적인 캐릭터. 정치하면 안 된다라는 얘기. 참 선비다운 사람인데. 그 다음에 세 번째는 그 대법원 리스크. 그 다음에 기타 하나 더 말씀드리면은, 최근 와서 민주당하고 이렇게 각을 지고 계속해서 민주당하고 같이 싸우는 조국 혁신당이 굉장히 지금 안 좋습니다. 그래서 조국 혁신당이 민주당의 뭐 제2 이중대, 아니면 뭐 큰 집 작은 집, 뭐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것은 민주당 내에서는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있지 않습니다. 뭐 형님 아우가 아니라는 얘기죠. 배다른 사람이다라고 표현을 또 하더라고요. 어느 방송을 보니까 조국 혁신당은 민주당과의 전혀 배다른 하나의 그 어떤 집안이다. 그러니까 뭐 심지어 문씨의 아들이다. 문씨 계통의 자식이다. 문씨다. 양산 평산마을 문씨의 아들이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누가 또 재밌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 평론가 그 양반이 조국 씨는 문재인 대통령의 아들이면 이재명 대표는 김대중 대통령의 아들이다. 그런 어떤 적절한 표현을 이렇게 하길래 상당히 내가 표현이 적절하다라는 생각을 했고요. 그래서 제가 오늘 워낙에 주위에 조국 대표에 대해서, 조국 혁신당에 대해서 어떤 그 진가를 발휘하지 못한 것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지탄을 하고, 심지어 같은 민주당 안에 민주당을 이렇게 공격하고 민주당의 어떤 갈라치기를 하는, 그러니까 숟가락을 넣는, 그러니까 그냥 민주당에서 이렇게 했던 그 어떤 결과물을 자기 쪽으로 가져오는 그런 조국 씨의 행태를 비난을 굉장히 많이 하거든요. 아마 거의 뭐 그런 유튜브 방송들이, 거의 모든 유튜브 방송이 그렇게 얘기할 겁니다. 왜냐하면 또 그렇게 비난을 정확하게 하기 때문에 저도 그 부분에서 좀 염려를 하는데, 큰 틀에서는 같이 가야겠지만 조금 더 조국 대표한테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뭐 거의 저희가 동갑나기, 뭐 63년, 64년 그런 또래이기 때문에 조국 대표가 좀 더 혁신적인 것을 보여줘라. 또 양산의 문재인 대통령의 구속, 그러니까 귀속되지 마라. 연관 짓지 말고 거기에 차별화를 먼저 끊어라. 과거에 문 대통령의 어떤 그 정치적인 것은 이어오겠지만, 그 정책적인 그런 방향과 그 어떤 비전, 그런 것들은 전혀 틀리다.
그래서 차기 그 정당으로서의 큰 강령, 정책에 대한 비전과 목표를 제시를 해라. 그래서 거기에 대한 세부 계획을 마련해라. 전혀 그게 없어요. 어떤 비전과 목표와 목적, 거기에 따른 그 세부 실행 계획들을 마련해서 정당으로서의 어떤 방향점을 가지고 가겠다. 근데 그런 게 없으니까 겨우 문재인 쪽에 애속된 하나의 애화 부대 같은 그런 그 정당으로서 평가를 해버리죠.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이재명 대표의 민주당을 더 패스오버하고 더 건너뛰려면 조국 대표는 좀 더 과감한 혁신, 과감한 개혁, 과감한 그 실행이 중요하죠. 말만 떠들지 말고 과감한 그 행동으로서 보여줘야 한다는 거. 지금 실행이 전혀 없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실망하고 조국 혁신당에 대해서 배신감을 느끼는 거예요. 말로만 하는 정치는 지금 사람들은 안 믿어요, 안 믿어. 그런 부분들이 제가 조국 혁신당에 대한 앞으로의 어떤 구체적인 것을 제안을 드리고 싶은 거고요. 조국 대표가 이제 그런 세 가지 단점에도 극복하고 똘똘 뭉쳐서 12명이 12척의 배가 실행 계획에 따라서 하나씩 그 성과 발표를 하고 우리는 이렇게 결과물을 얻어냈다. 그리고 좀 더 개혁적이고 또 탄핵에 대해서도 민주당보다 더 한 발짝 앞서서 적극적으로 집회도 나가고 시멘트 바닥, 콘크리트 바닥의 집회도 더 나가는 열성도 보이고 또 더 탄핵에 대해서 주장도 하고 그런 어떤 모습을 보여야지 조국 대표를 신뢰를 하고 조국 혁신을 신뢰를 하는데 전혀 그런 모습이 안 보이기 때문에 사람들은 조국 혁신당을 지금 신뢰를 거의 안 했습니다. 그렇게 제 말을 명심을 하고 조국 대표가 살 길은 그거밖에 없다. 지금 그거밖에 없다라는 생각을 해보는 것이죠. 그래서 뭐 지금 계속해서 내일 모레 이제 지방선거 끝나면 12월 안에는 여러 가지 지금 판세가 어떻게 나올지 모르겠는데 굉장히 그 정치권에서도 휘몰아치는 왜 그냥 미국에서도 대선 11월 달에 새로운 대통령이 나오고 새로운 대통령이 출마가 되면 나오게 되면 한국에 대한 어떤 정치적인 압박 이대로는 안 되거든요. 아는 사람들은 다 알지만 뭐 계엄령까지 얘기가 막 뭐 이렇게 솔솔 이렇게 어떤 루머든 아니든 실질적으로 그런 계획을 세웠다 오면 미국에서는 이미 정보를 다 알고 있거든요. 뭐 안기부, 그러니까 CIA나 FBI를 통해서 이미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런 그 대한민국 굉장히 위험한 지경까지 지금 와 있다. 그런 부분들을 제가 이제 오늘 말씀을 꼭 드리고 싶었던 거였고요. 그 다음에 제가 오늘 여기 산책 나오기 전에 병원을 제가 한번 갔다 왔는데 벌써 그 어떤 그 전산으로 이렇게 병원에서 그 예약을 하고 뭐 이렇게 하는 게 이게 나왔더라고요. 그 복지부에서도 금년 2월 24일 날 비대면 진료를 일부 허용을 했더라고요. 상당히 위험하다. 그래서 담당 의사나 약사가 활용하는 사람들은 많지가 않은데 이게 비대면 진료라는 것은 원격 진료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이 굉장히 지금 의료 민영화에 대한 어떤 초기 단계의 어떤 수순으로 밟고 가는 거 아니겠느냐 라는 생각을 저는 해봅니다. 굉장히 경각심을 좀 가져야겠고요. 병원에서 벌써 이미 다 설치를 했더라고요. 가면은 뭐 옛날같이 기재하고 이렇게 접수하는 게 아니라 본인이 뭐 무슨 식당에서 주문하는 것 같이 따다다닥 입력을 해요. 그러면은 본인 뭐 예약 딱 입력하면은 그 접수해서 그 의사 진료 받고. 근데 그 어플 안에 들어가 보니까 스마트폰으로 거기 오거든요. 카톡으로. 어플 안에 들어가 보니까 이미 비대면 진료가 복지부에서 2월 24일부터 시행을 하고 있다. 한시적으로 한다고 하는데 상당히 위험하다. 그래서 의사나 약사들이 지금 비대면 진료를 하게 되면 원격 진료죠. 상당히 동네 병원이 다 망하는, 그러니까 동네 병원을 갈 사람이 없겠죠. 마치 우리 뭐 쿠팡이나 뭐 배민 같이 모든 걸 다 배달해서 음식을 지금 안 가고
시켜먹지 않습니까? 그런 시대가 온다는 얘기죠. 온다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먹는 음식같이 먹는 것이 오더라도 이 진료 문제는 그렇게 배달해서 먹는 음식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제가 전부 다 우려 섞이는 얘기로 오늘 말씀드리면서 오늘 방송 여기까지 하고, 오늘 조국에 대해서 3가지 말씀드렸고요. 다음에 또 더 좋은 주제를 가지고 좀 방송 드릴 예정이고요. 제가 이제 내일 모레 화요일 날, 그러니까 내일 월요일부터는 제가 이제 입주 오피스로 들어가기 때문에 오피스에서 아마 방송을 좀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오피스에서 또 방송하면서 찾아뵙는 걸로 하고 다음에 또 만나는 걸로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구독, 좋아요 꼭 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